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주환 교수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6.17 대책을 내놨는데 굉장히 정밀 타격입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고 또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동화 자본들이 자꾸 갭 투자나 이런 거 흘러가면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다. 요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아주 정밀한 내용으로 규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변에서 전화가 많이 와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떨 것 같느냐? 얘기합니다. 갭 투자는 힘들겠다. 이거는 끝났다. 그리고 현 정부의 정책 의지가 이렇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부동산의 어떤 투기적 세력에 대한 움직임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내용을 나오는데 이 내용을 축으로 해서 여러분이 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관리 방안 요거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략간략 정리를 해보는데 일단 지금 주택시장 동향 평가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주택시장 동향, 정책 방향,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과열 지역에 대한 투기 수요 유입 차단 이게 중요하죠. 어떤 고가 주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정비. 그래서 특히 투기적 세력이 많은 재건축에 대한 규제.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갭 투자들이 편법으로 한 게 법인 활용한 투기 수요 근절.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축으로 해서 내용을 보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주택 동향 서울 상승 추세로 전환됩니다. 이거는 공급이 부족해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뭐를 해도 집값은 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얘기가 병행돼야 되는데 이 공급 확대 정책은 이미 3기 신도시로 내놓고 있죠. 다만 3기 신도시가 늦게 나온 것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개발 사업 등을 안 했어요. 안 하다 보니까 택지 공급 등이 안 됐고 이걸 지금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그 시간 속에서 너무 집값이 뛴다. 이걸 막기 위한 어떤 정책적 보완 제도가 잘 정비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수도권에서 안 되니까 이제 갭 투자가 지방까지 갑니다. 특히 대전, 청주.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 상황 평가, 이게 좀 더 넓은,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정책 대응 방안, 투기 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에서 주택시장 과열에 대한 내용을 타산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수도권 외에 이번에 정책 정부에 대전, 청주가 들어갔다는 게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주와 대전 쪽에 대한 얘기가 들어간 거, 요거는 잘한 것 같아요. 너무 과열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로 보면 여기 우리 지금 보는 거요. 예. 이런 정부 정책에 따라서 과열 차단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가 나오는데 일단 투기 수요 근절을 해서 조성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 경기 인천뿐만 아니라 대전, 청주가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된 게 좀 이따 보겠지만 주택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잠실 쪽으로 송파 쪽으로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땅을 사는 거래가 아니라 아파트가 대지 지분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이상 거주할 사람 아니면 아파트 사지 마라. 이게 등장했어요. 이에 대한 득과실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래 질서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 체계를 강화해서요. 투기적 자본이 유입되는 걸 막았습니다. 이것도 설명드리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의 규제 강화 이런 게 어떻게 됐는가 봐야 되겠죠.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이 시군구 주관을 시도 쪽으로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주 재건축이 막 무분별하게 나오는 걸 막고 투기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 막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 요건 강화, 투기가를 주고 내가 아파트 살았는데 재건축 된다. 2년 이상 안 살았으면 청약적인 안 줍니다. 즉 조합원 지휘권에 환권을 받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나왔고 여러분 재건축 부담금 이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본격 징수 현실화 작업했습니다. 지금 뭐 5천 1억 나온다 이런 게 아니라 2, 3억씩 나오게 되면 이런 재건축 부담금 제도 문제 커질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 활용한 투기 수요 근절한다. 그래서 여러분 매매사업자 낼 때 임대사업자 낸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바뀌는 거. 또 법인을 통해서 투자하면서 어떤 세제 혜택을 받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세가 강화되고 대출도 어려워집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지금 보는 것처럼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니까 스킵해서 이건 넘기고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런 관리 방안에 대해서 과열 지역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 그래서 우리 보는 것처럼 최근에 어떤 급등이 있었던 대전, 청주에 대해서도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구를 지정했다. 물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역이 기존 개선된 걸 보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풍선 효과가 일시적으로 있습니다. 쫙 내놓자마자 김포나 파주가 빠졌어요. 거기는 지가가 높은 지역이 아니고 투기적 대상이 아니니까 이제 그쪽으로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전부터 충청권역의 GTX나 KTX 이런 호재 때문에 거리가 가까워졌다고 느껴서 투기적 거리가 많았는데 이 지역도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구가 지정됐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집값이 지금 오르고 있는 데가 이런 데서 빠진 청주나 김포나 파주 쪽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쪽에 대해서 여러분이 갭 투자 그러면 올라가서 올라갔다. 그러나 그 지역들에 대해 여러분 투자하는 건 잘 생각하십시오. 갭 투자하시는 분들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당장은 단기적 보겠지만 지금 누가 그 이어서 바로 뒤에 바톤을 안 잡으면 물려요. 물려서 쭉 끌어가는데 진짜 김포나 파주나 천안 쪽에서 문제 뭔지 아세요? 한 3년 5년 동안 있다가 그래 뭐 어떻게 되겠지. 물리면 영원히 물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급등하는 가격대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여러분 3기 신도시의 공급이 확대되고 어떤 주택 공급이 확장되는 모습이 막 다량 주택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런 지역들은 원래도 비인기 지역이었고 많은 쪽이 이제 3기 신도시로 들어가면 수요층이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공급이 조금만 오버된다 이러면 이런 지역들은 확 떨어질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데 투자는 원치 않다고 봐요. 물론 실수요자가 들어가서 사는 건 좋지만 갭 투자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 파주나 김포 아니면 천안 이런 데 투자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은 다시 우리 보는 것처럼 이런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역에 대한 지역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뭐 여러분 요번에 재밌는 것은 대전과 청주, 세종시 일부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들은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지금 지정된 지역들이 있고 이 지역에 나오는 효과 보면은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대출에 대해서 LTV에 대한 거 50%, 이쪽은 40%. 뭐 일정 초과되는 거는 비율적으로 약해지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대출이 이제 많이 안 되죠.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이런 지금 여러분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 대출 신규 취급 금지 이런 식으로 대출이 굉장히 제재를 가해주죠. 그러니까 갭 투자꾼들은 사실 대출이 안 된다 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무슨 생각합니까? 자기들은 이 땅을 사가지고 이 주택을 살 때 전세 끼고 들어가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세 끼고 들어가고 나는 매매의 그 차익만큼만 돈을 넣었다가 오르면 팔겠다 이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데에서 만약에 올라가서 살 때 누가 살 사람도 이제는 대출이 안 되니까 어렵고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공급 확대책이 나오기 시작할 때쯤 세입자가 딴 데로 옮겨가면 전세금이 오르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 안 팔리면 빼줘야 돼요. 빼줄 때 돈이 없으면 대출로도 못 빼줍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오는 이런 정부의 정책은 만약에 뒷받침되는 마지막 백그라운드가 없다면 이것도 잘못될 수도 있지만 마지막 백그라운드는 정부가 지금 뒤늦게라도 공급 확대 정책을 쓰고 있고 그 공급 확대 정책으로 어떤 지구지정이나 수용사업들이 향후 5년 이내에 어떤 공급의 직접적인 모습의 윤곽을 드러내면 그때 공급이 늘 거라는 부담감이 있으면 주택 부족 문제로 갭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의 어떤 왜곡 질서는 많이 사그러들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잠깐 담궜다 빼겠다 타이밍 못 맞추면 굉장히 문제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제도에 대해서 이 보는 것처럼 세대제에서도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세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나오고 더 문제는 이런 재건축 조합원 지휘양도에 대한 것들도 재개발도 이렇게 문제가 있다. 아마 이것들은 여러분이 뭐 인터넷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단기 전매 제한, 세제에 대한 얘기, 대출에 대한 얘기 이런 거에 대한 규제가 많이 강화됐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피해가려고 풍선 효과로 움직이는 게 어디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김포나 파주, 천안 이런 쪽이 좀 일시적으로 오르지만 이런 데는 원래 비인기 지역에서 빠졌던 건데 누르니까 억지로 가서 왔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 해볼까요? 풍선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 얘기하는 거 생각해보라. 풍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누르면 여기는 이렇게 불어오르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열리면 이거는 쭉 꺼져 들어갑니다. 그런 거 생각해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 때문에 규제가 묶여서
억지로 풍선 효과를 오르지만 나중에 공급 확대책이 병행되기 시작할 때는 제일 큰 타격을 입을 자리가 어딘가. 지금 풍선 효과 보는 이 자리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거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현재 정부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고가주택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가 나오는 데인데 서울 송파 강남구 국제교류협력 복합지구 대규모 사업계획 추진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송파 잠실 스포츠 MIC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완료, 강남의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잠실에 대한 얘기해서 일정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요. 어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서 주택에 대해서 대지 지분 면적을 따져서 계약 체결할 경우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라.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게 몇 년?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현재 정부가 나온 건데 자 이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건 있어요. 효과는 맞아요. 근데 너무 세요. 이거는 여러분 조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 지금 2년간 사서 2년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집을 사가지고 내가 팔려고 할 때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 있는 데는 못 팔아요. 왜? 사는 사람이 세입자 있으면 2년간 못 사니까. 그럼 주인은 못 파는 거고 이러면 매물 등이 더 안 나와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살려면 2년 거주할 사람이 사야 되는데 1년 거주할 사람이 살려니까 세입자가 있어요. 그럼 세입자가 나간다고 동의해야 되는데 이 세입자가 갈 데가 없으면 안 나가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2년간 실거주용을 이용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은 실거주자만 사다 보면 집을 사가지고 임대 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안 돼서 못 팔아요. 그러면 점점 임대를 놓는 집들이 부족하니까 전세가 폭등, 즉 집 없는 서민들이 그 지역에서 살고 있을 때 애들 키우면서 살 때 결국은 전세금이 기간 만료돼서 오른다. 이럴 때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올리는 값을 낼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참 애매한 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조금 더 빨리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렇게 내 집 마련이 어려워서 그 지역에서 애들 키우고 좋은 학군 때문에 뭐 다니고 직장 때문에 다니는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과도한 정책이 아니었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투기적 거래는 완벽하게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그거는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확산될 경우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한다. 그래서 그 도로를 맞대고 이쪽은 어떻게 되고 이쪽은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여기는 아니야. 아닌 지역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더 확대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전에 어떤 임차인 개념의 어떤 임차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생활권의 보장에 대한 것도 논의가 돼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보기로 하고 그 다음은 투기적 주택수에 대한 조사책을 강화한다. 개발호재 등 과열 우려 지역의 실거래 기획조사 시행한다. 그래서 전국의 고가주택 9억 이상에 대해서 상시 조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실거래 조사 착수한다. 그래서 주요 조사 대상이 이런 송파, 강남, 삼성 등에 대한 강남 3구 위주로 투기성 범위거래, 자금거래, 출처 불분명 거래 하는데 용산 쪽에서도 이런 얘기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얘기 등에 대해서 재밌는 건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됐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책은 규제를 하고 대출을 받고 이러면 집 없는 서민은 어떻습니까? 대출을 못 받으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출을 못 받으니까 결국 있는 자들이 다 휴머러스 하면서 있는 자만 더 좋아하는 일이 됐다. 이런 얘기 했는데 여기서 보면 요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가지고 조정지역 내에서는 3억 원 이상 주택거래시로 제한돼 있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것은 조성대상 지역 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이걸 다 제출한다. 그러니까 이건 다 내야 돼요. 이제 3억짜리 미만에 된 것도 다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대상이 확대됐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일정 경우에 증빙자료를 내야 됐지만 지금은 증빙자료 첨부해서 내야 되니까 이게 재밌습니다. 이거에 대한 증빙자료를 못 내면 문제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 많은 사람들도 요거 좀 집 싸게 떨어지는 것 같다. 왕창 사 긁어 모아요. 난 돈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돈 없어서 못 하잖아. 그러니까 돈 없는 그런 서민들은 대출받아 못 사는 거 안 되니까 우리가 더 좋아졌다 사지만 얘네들 이거 살 때 이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정확히 내야 되는데 이거 괜히 집 매치해 사서 돈 벌려다가 세무서가 딱 떨어지면 문제가 커져요. 이거는 적극 강화해서 정말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를 가져와야 되지 돈 없는 사람들은 나가 떨어지고 돈 많은 사람만 집을 매집해서 돈을 더 버는 이런 현상은 막는 데 일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정밀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있죠. 조금 제도가 보완돼서 정말 실수요자고 무주택자고 집이 없는 서민들에 대해서는 대출을 좀 열어줘서 이런 데 좀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어떻게 해요? 좀 열어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운 느낌도 있어요. 무조건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진짜 강남 지역에서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오랫동안 새 살고 돈 모은 사람들까지 대출을 맡겼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무산되고 결국 이들이 역행돼서 저 수도권 외곽까지 나가서 집을 사야 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은 밑에 보면 이런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얘기 규제가 강화돼서 이런 전입 처분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무주택자 나 집 없다. 그러면 투기관리지구 투기지역 내 시가 9억 원 초과의 주택 구입했다면 주택담보대출 받았다면 1년 내 전입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이런 데 살고 있으면서 집을 샀다. 그러면 이거 처분하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실수요자 내가 여기 새를 살아도 내 집 마련의 꿈이 있다면 사면 들어가야지 집은 마련하고 여기 새 살면 이거는 실수요자라고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전입 의무 위반을 부과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은 여기 보면 우리 보는 것처럼 그래서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은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요거 지금 보시면 2년 내 전입이라는 것을 몇 개월로요? 6개월로 좀 당겨놨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관리지구, 조정대상지역 전부 다. 그러니까 뭡니까? 새 사는 사람이 내 집 사면 그 집에 들어가라는 얘기죠. 자, 다음은 여기 지금 보면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강화. 그래서 지금 보면 보금자리론 이용차주에게 전입 의무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주택구입에 보금자리론 받은 경우 3개월 내 전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현 정부에서 뭘 생각했냐면 집 없는 서민에서 내 집 마련 어떤 대출을 해줬는데 집 샀으니까 잘했다. 근데 여기 지금 새는 살고 있는데 아직은 돈이 없어 못 가요. 그럼 돈이 없어 못 가요 얘들이? 거기 이 집 보증금 갖고는 거기 지금 뭐 이렇게 내주고 안 돼. 세입자들 받아서 내가 부족한 돈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나 못 갑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또 이걸 내세워서 투기 장난치는 걸 막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 이용 제한을 강화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왜? 없는 사람들이 못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들이 국가 돈, 없는 사람 지원하는 그런 돈. 내내 우리들 세금이죠. 이런 거를 얘들이 악용하는 거죠. 투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몇 번 재미다 보면 없는 척 하면서 그렇게 투기적인 투자를 갭투자해요. 이런 거를 막아내겠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것도 반대급부는 있습니다만 이게 잘 진행돼서 마련된다면 오히려 시간 속에서 정착될 때 분명히 좋은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해서 이런 거 대출을 받는 것도 많이 줄이고 있다. 자, 이 정도 기억하시고 자, 이제 여기서 또 다른 현 정부의 내용으로 정비사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건축은 안전진단이 통과돼야 돼요. 안전진단이 통과돼서 이 집이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는 게 입증되면 부수고 다시 짓는데 이런 내용이 지금 시공과 1차 안전 기관을 선정하고 개선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보는 것처럼 안전진단 기관 관리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안전진단 의뢰에 대해서도 시군구에서 시도가 담당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군구에서 선심행정을 통해서 무리한 안전진단 통과 이런 거 못하게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게 어떤 투기 대상이 되니까 일단 정비법에서 재건축을 쉽게 못하게 막은 거예요. 쓸만한데 왜 고치냐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좀 불안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차피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인데 공급 부족에 대한 거에 대해서 현 정부가 공급 확대책을 3개 신도시 외곽에 두고 있지만 지금 이런 데 저밀도 개발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풀어서 공급을 확대하고 이들 주택들이 공급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를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급 억대책의 느낌이 강해서 오히려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주택 부족 문제를 야기하면서 집값이 더 뛰는 현상이 있지 않을까 이거죠. 외곽은 외곽대로 공급을 넓히고 내부의 핵심지는 핵심지대로 공급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쌍두마차 정책이 필요한데 외곽은 넓히고 안쪽은 공급을 억제한다. 그럼 사람들이 과연 외곽으로 나가는 거에 업셋할까? 아니면 내부에서도 조금 더 치열하게 맹렬히 싸울까? 이런 것도 좀 넓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안전진단이 강화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안전진단에 대한 현장 조사가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강화된 다음에 이게 재밌죠. 재건축 부담금의 본격 징수 착수됐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재건축에 대해서 이런 부담금에 대한 얘기가 형식상으로 부과되고 이게 너무 크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현실화돼서 부담금이 굉장히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어디가 얼마 된다 국토부 자료지만 제가 여기서 어떻게 떠든다는 건 조심스러운 것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집값이 일차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재건축이 이렇게 진행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부담금을 강화시켜버리면 이런 부담금 내야 되는 것 때문에 재건축 떨어지는 거 맞아요. 맞는데 결국은 이들은 재건축을 포기할 것이고 딜레이 시킬 거고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공급의 억제가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집값이 조금 뛰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밀집돼서 인기가 있는 데는 있는 데대로 공급을 넓히는 정책이 필요하고 또 근처에 집 없는 서민들은 조금 외곽에 나가서 살더라도 멀지 않은 곳에 살 수 있는 3기 신도시 이런 거 참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나올 때까지 일단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 억제책과 맞물리는 느낌이 있다는 건 조금 조심스러운 면도 있네요. 자, 다음은 그래도 어쨌거나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담금 산정 기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높인다. 그래서 뭐 형식상 내는 그런 부담금이 아니라 부담금에 대한 비율을 굉장히 높여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공시 비율에 따라서 적용해서 이걸 내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올해 연말에 나오게 되면 조합 때부터 이게 적용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지금 생각해 볼 때 재건축에 대한 거 투자는 기피되고 공급은 어때요? 값은 떨어지고 공급은 줄고 중장기적으로 그 지역의 주택 공급은 줄게 될 것이다. 뭐 이럴 때 어떻게 나올 건가에 대한 어떤 비중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좀 지켜가면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밑으로 가서 보니까 여러분 법인을 활용한 이런 투기 수요 근절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문제입니다. 현 정부가 법인에 대한 얘기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대출 제한이나 만들 때 법인 사업자 만들고 임대 사업자 만든다 이럴 때 많이 장려를 했어. 임대 사업자들은 그 임대 사업을 딱 내 가지고 정부 정책에는 이거죠. 집을 많이 있는 사람이 임대 사업으로 내놓으면 임대 주택이 많아서 그만큼 전세가가 안정되면 내 집 마련을 좀 늦춰도 좀 어때요? 거주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그냥 갭 투자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이게 안 되겠다. 이거 투기를 막자 해서 등장시키면다.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한다. 그래서 그는 대출이 안 돼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 개선되는 모든 지역의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담 안 됩니다. 그래서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모두 포함해서 법인 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해서 일단 내가 내 돈 갖고 집 사면 몰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에 대해서 법인 등에 대한 세제 보완 이것도 재밌습니다. 그동안 법인을 만들어서 한동안 뭐 책자도 나왔어요. 법인이 어떤 뭐 앞으로 투자의 대세다. 갭 투자 뭐 이끄는 리더들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제 법인에 대한 어떤 투자는 끝났습니다. 갭 투자 끝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법인 보유 대출에 대한 종부세율이 인상된다. 그래서 우리 보는 거 보니까 종부세 부과 나오는데 이게 지금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보는 것처럼 개인 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 개인별로 보유주택을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중과세 해버린다. 종부세를 해버린다. 그러니까 이거죠.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묶어서 가격 매겨서 종부세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에 대한 게 이제 현재 현행인데 이 얘기가 이제 밑으로 딱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 보세요. 개선되는 얘기를 딱 보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 개인의 세율 중 최고 세율을 단일 세율로 적용해서
종부세 매겨버리겠다. 여러분 지금 이게 한두 채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채 모아놓은 사람들은 되게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특히 법인 사업자들 법인 만들어서 집 많이 끌어당겨 놓은 사람들이요. 이건 제가 볼 때 다 매물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매물이 나오게 되면 공급량이 늘면서 시장의 주택 질서가 좀 안정되고 가격이 내려오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이 종부세율에 대한 얘기를 보게 되면 지금 이게 지금 3%, 4% 세율의 구간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법인은 와 2주택, 3주택 이상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세율 구간이 4%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가혹한 얘기입니다. 말이 그렇지만 몇 천씩, 1, 2천씩 내야 되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밑으로 가서 이 내용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 6억 원도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제가 폐지되니까 이런 두 개 설립해 3주택 분산보유 21억 원 공제 이런 것도 다 폐지돼요. 세금 폭탄 떨어지니까 문제가 크겠죠. 이거는 곡소리 납니다. 여기저기에서 이런 식으로 투자한 사람들 아이고 내 법인 투자했다 난리 났다. 물론 여러분 저도 법인을 운영하지만 저희는 주택 매매 사업자 그런 게 아니에요. 주택 임대 사업자 쪽이 아니라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떤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비주택 위주로 가고 개발이나 뭐 공장 창고 짓거나 이런 쪽 가고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에 대한 주택에 대한 거는 사실 투기적 거래가 많았고 이거는 아주 정밀 타격했어요. 물론 이들도 억울한 게 있을 겁니다. 장려할 때는 언제고 동료에서 갔더니 인제 와서 이렇게 딱 가시밭길을 바꿔놓느냐. 적당히 올랐어야 되는데 너무 올랐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찬반의 얘기가 갈리고 유튜브 등에서 보면 막 욕하는 분도 있고 좋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일단 거시적으로 집값 안정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정밀 타격에서 됐어요. 이거는 법인에 대해서 투자한 분들 중에 선의의 패자도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이분들이 어떤 폭리를 취하고 악의적으로 간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만든 제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공제 폐지하고 결국은 법인은 보유한 주택들을 조속한 시각에 매각을 내놓는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 사는 거에 대해서도 돈 많은 사람이 산다? 그러지 못할 거예요. 왜? 돈 많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세부적으로 내다 보면 부담이 되니까. 그럼 결국은 이게 집값이 안정되면서 최소한 실수요자에 근접돼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이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해가지고 여러분 현행에 대해서는 이런 법인세율에 10% 추가세 혜택했는데 8년 장기 임대주택 등록을 추가 과세 제외. 근데 개선된 거 보면 지금 법인에 대해서 여러분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굉장히 법규가 강화되고 있죠. 자, 그 다음은 밑으로 가서 부동산 매매에 대한 관리 강화. 그래서 현행 부동산 중개업 분양업 개발업 등의 개발 법령에 따라 등록 요건 보고 요건을 더 법정업종으로 관리 중이지만 여러분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업이에요. 이런 부동산 매매업이 시장 교란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업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법규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법정업종으로 관리해서 부동산 매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설립요건 의무사항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얘기가 21년 만에 시행되는데 이런 매매업에 하게 되는 장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한 건 주택에 대한 얘기만이 아닌 것 같아요. 부동산 매매업 전체를 보는 건데 이런 매매업을 기존에 해놓은 것들에 대한 건 상관이 없겠지만 이후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거 등록하는 과정이나 설립요건, 의무사항 등 규정을 마련해서 체계적 관리를 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은 법인거래 조세 강화 나오는데 여러분 보면 최근 과열이 관측된 경기 남부 등 자수서 미제출 거래 중 투기 가능성이 있는 법인거래에 특별조사를 추진한다. 그래서 우리 본인 거니처럼 대부분 여기 나오는 게 뭡니까? 부동산 매매업 법인 설립 후 6개월 내 주택 매수 이런 데 보면 법인세 탈루 여부 조사 이런 얘기에 대한 것들을 쭉 다 조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가 지금 보면 거의 다 어떻게 해요?
주택에 대한 얘기를 한정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주택을 만들어서 법인이 집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문제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법인거래 조사 강화에 대한 얘기가 보면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모든 거래 주체에 대한 단일한 실거래 신고서 적용, 자금 조달 계획서, 의무 제출 대상 지역도 동일. 그리고 법인 주택 매수는 단기 매매 등을 통한 투기하는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상거래 조사 추진이 곤란하다. 그래서 법인용 신고서를 작성 도록에서 모든 법인의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게 된다. 이게 의무화되고 적용 시기는 2020년 9월부터 시행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런 후속 제치에 나오는 것은 뭐 간단히 넘어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후속 제책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게요. 풍선 효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풍선 효과는 뭐냐? 내가 동그란 풍선에 누르면 저쪽 끝에 보니까 튀어 오르는 게 풍선 효과예요. 지금까지는 풍선 효과라는 개념을 봤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얘기를 봐야 됩니다. 코브라 효과,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코브라 효과가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영국에서 인도를 점령했을 때 영국 관료들이 인도를 통치하기 위해서 지방 파견이 돼요. 그러면 인도의 저항 운동 세력들이 밤에 독살을 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코브라를 딱 풀어서 물게 해요. 그러면 코브라 물려 죽었다. 이러면 완전 범죄죠. 코브라 독으로 퍼져 죽었으니까. 그래서 영국에서는 인도 사람들에게 코브라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브라를 잡아오게 되면 영국 돈으로 일정 돈을 줘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어때요? 코브라를 잡으면서 돈을 벌어요. 근데 어느 순간 코브라가 딱 다 잡혀서 안 잡히니까 인도 사람들이 머리를 씁니다. 코브라를 딱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동굴 속에서 길러요. 그리고 잘하면 갖다 주고 돈 받고.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이해가 안 돼. 이 코브라가 끝도 없이 잡히니까. 나중에 그걸 알고 코브라 잡으면 돈 준다는 제도를 없애요. 이 순간 인도 사람들이 코브라를 기르다가 다 갖다 버렸어요. 그러자마자 코브라 개체 수가 3배로 늡니다. 이게 코브라 효과예요. 명백한 문제 해결이 된다고 인지했지만 오히려 정책적으로 정반대 효과가 나오게 될 때 이런 게 코브라 효과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책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는 누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주택에 대해서 눌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합니다. 조금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원색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오늘 제가 아침에 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랑 자두랑 수박을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강의가 있어서 오전에 바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보니까 직원들이 먹다가 어떻게 바빴나 안 치우니까 날파리가 끓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 날파리가 끓은 이 현장을 치고 짜증을 내서 혼내킬 때 F킬러로 쫙 뿌려 날파리를 죽였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아니죠. 거기 먹다 남은 수박 껍데기나 과일 껍데기를 치워야 되죠. F킬러로 날파리를 암만 잡아도 그건 방치하면 또 날파리가 끓어요. 결국 지금 이런 부동산 투기, 갭 투자, 이런 가격 상승의 원인은 공급 조절 효과에 대해서 전 정부에서 조금 잘못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정권까지 DJ 정부에서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때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그 다음에 MB 정부 때는 보금자리주택, 적절한 정책적인 공급 아이템이 있었고 적절한 단일주택 공급을 위한 밑에 토지에 대한 공급 정책이 있었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서부터는 행복주택이라고 철도 위에다 무슨 임대 짓는 거 이런 것만 외에 어떤 그런 공급 사업이 없었고 현재 정부에서도 도시 재생사 위주로 가다 보니까 공급 부족 현상에서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공급이 부족하다 딱 느끼니까 어때요? 야 지금 갑자기 막 날파리 꼬이도 꼬이는 거죠. 갭 투자하면 돈 벌어. 막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한테 어떻게 매프킬라 뿌리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본색원이 필요하죠. 뭐요? 공급이 확대된다는 얘기가 필요해서 현 정부가 일주일 전부터 1년 전부터 뭐를 했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3기 신도시 해놨잖아요. 그럼 이런 3기 신도시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갭 투자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생각을 잘하세요. 아주 우수한 실력으로 넣었다 빠졌다면 지금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넣으면 딱 묶여요. 왜냐하면 묶이는데 이런 얘기 해볼까요? 원숭이를 잡을 때 통 속에 바나나를 넣으면 딱 넣었다가 바나나 딱 잡고 나오다가 주먹 쥐니까 안 빠지잖아요. 바나나 놓고 나오면 되는데 바나나가 아까워서 못 놓으니까 잡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잡힐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서 뭐 집값이 더 오르면 좋다 이건데 갭 투자는 공급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온 현상에서 왜곡된 가치예요. 이러다가 주택 공급이 확 넓어지는 3기 신도시의 공급 확대 정책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많은 실수요자들이 좀 기다렸다 저걸 사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게 될 때는 집값이 굉장히 급속도로 안정될 때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잘못하면 물릴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역으로 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이런 정책들이 가져올 효과는 여기 나오는 것들 읽어볼 때 집에 대한 얘기는 뭐 오를 만한 얘기가 내릴 만한 얘기가 뒤엉켜 있어요. 이건 전문가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 아까 코브랄과 엉뚱한 데로 튄다는 얘기 있었죠. 사람들이 이런 집에 대한 투자를 못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고 이런 것들이 가격이 뛸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해야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공급 물량이 대단지로 나는 것도 아니고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들 몇 개 짓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 투자가 몰리면서 이런들이 집값이 좀 오를 수 있죠. 분양가나 이런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다. 집값이 아니죠. 이런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주택 대체 상품들이 약간의 어떤 투자에 그런 오를 수가 있다는 게 나오고 또 이 얘기도 나옵니다. 아, 그럼 이렇게 되면 상가를 투자할까요? 상가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상가는 이제 없어요. 없어집니다. 미국의 유명한 스타벅스에서도 매장 내에 들어오게 되면 매장의 책상 다 치워요. 책상이 아니라 테이블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데스크만 있어서 주문받고 테이크아웃이나 주문만 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 상가는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상가는 투자 시대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거용 대체 상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것은 이제 여러분 아파트에 대한 얘기의 선호도도 물론 이런 거에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기억할 건 이런 포스트 코로나 그 다음에 고령화 시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병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 때문에 도시 외곽 30분 내 1시간 이내에 도시 외곽의 단독주택들을 사서 아니면 타운하우스 사람들이 저밀도 거주 이용 형태가 이루어지는 선호도가 높아질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부동산에 대한 복합적으로 나오는 현상이고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얘기를 볼 때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워졌구나.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좀 높아질 수도 있구나 하는데 장기적으로 높아질 소지가 있는 것들은 다량주택 공급에 대한 3기 신도시랑 맞물렸고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사람의 주택에 대한 선호도의 변화 이런 걸 볼 때 조금 위험한 투자가 아닌가. 여러분들 어떤 집을 사서 돈 번다는 갭 투자에 대한 투자 코드는 조금씩 자제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서 이번 6월 17일 부동산 대책과 세부 내용, 부동산 시장의 반응들 제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되기 위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